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문제에 대해 간단히 해설을 올리도록 합니다. 자, 문제 3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 자,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니까 그 용어와 관련된 것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1번,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만 동거를 불문하고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 하나 가구 내 고용활동 두 가지에는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반드시 하나의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즉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거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아예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거하고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즉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정답. 4번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다시 사용자가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는 맞아. 근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거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하고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옳은 건 3번만 정답. 자, 3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는 포함되지만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 제도나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있는 적립금 중도 인출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하고 중도 인출 사유하고 그걸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중도 인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결론만 얘기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포함되잖아. 그건 포함되지만 중도 인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열거되어 있는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밑에는 비읍하고 시옷 두 가지입니다. 그럼 비읍이 뭐죠?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정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의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뭐한다? 줄이는 제도를 이거 뭐 시행하는 것. 이게 무슨 제도죠? 임금 피크제. 따라서 임금이 일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임금을 내리자는 얘기입니다. 대신 정년은 더 보장해 줄게. 임금을 내리는 대신 정년은 더 보장할게. 이런 뜻이죠. 그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면 임금 피크를 넘어서부터 임금이 내려가니까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중간 정산은 가능하다. 중도 인출은 아니지만 중간 정산하는 건 그때는 가능합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일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시옷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이때 사실은 말은 좋게 변경이 났지만 사실은 단축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원래 8시간인데 8시간이나 7시간만 근무하자는 얘기죠. 그럼 7시간 근무한 만큼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 수 있겠죠.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임금 감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읍은 임금 피크제라고 하고 반면에 시옷은 임금을 줄이는 감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축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단다라는 이것도 임금을 낮추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급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임금 피크제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중간에 뭐 한다? 중간 정산 사유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두 가지는 중간 정산 사유에 포함되고 반면에 중도 인출 사유에는 들어있지 않다. 구분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비읍과 시옷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옳은 것.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누가 사용자가 자들이 나중에 근로자들에게 퇴직할 때 급여를 주기 위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놨느냐. 지급 능력 확보입니다. 저것도 중요한 거죠. 1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에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1번이 옳은 것 정답이죠. 근데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그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3번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알려줬더니 적죠? 그때는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그걸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원의 근로자에게 서면만이 아니라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그런 근로자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과반수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전원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매 3년도 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기할 수 있다. 자,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적립금이 기준 책임 준비금을 초과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적립금이 아니라 기준 책임 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은 그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기할 수 있으며 매 3년도 말 적립금이 기준 책임 준비금의 얼마? 시험 문제 대단히 많이 났던 겁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준 책임주금의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여기 틀린 부분이 어딜까요?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것. 두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준 책임 준비금의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준 책임 준비금에서 그거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부분만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그 초과 부분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왕창 틀렸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지문은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났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옳은 정답은 1번만 정답. 39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규정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내 14일이지 30일 해서 틀렸죠. 30일이나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틀렸고 2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가름하여 그 운용적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운용 관리하고 있는 게 누가 있죠?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사용자에게 그걸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여기서 조심할 건 10명 미만인 사업은 제외 그랬죠. 그래서 이건 기업형 IRP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10명 미만인 사업은 기업형 IRP고 이때 그게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하면 순수 IRP를 말합니다. 이때 순수한 IRP에서는 연금은 몇 세 이상?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됐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가입기간이 없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때 연금 지급기간은 연금은 항상 5년 이상을 해야 된다. 그건 맞고 그때 일시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아닙니다. 이때 순수 IRP에서는 일시금은 반드시 55세 이상인 자로서 지급을 원하는 자, 그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3번은 여러 군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자영업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올해 개정된 내용 있죠? 여러분들 해설 보십시오.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돼서 새로 추가된 내용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영업자만이 아니고 그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새로 신설된 내용, 그 작년까지는 들어있지 않던 거 개정된 내용 그거는 꼭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근로자 퇴직기업 보장법령상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서 틀린 것. 아직 대법원 문제가 정답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지문 중에 한두 개는 나왔지만 아직은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보죠. 1번 이거는 시사성 있는 내용으로서 중요한 거야.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임용 결격 공무원. 자,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됐는데 그 사람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 근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거로서, 즉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기가 없는 자가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그건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런 근로를 제공한 거로서 그 행위는 다 뭐가 된다? 무효힘으로. 거기까지는 맞아. 그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단다. 그 기간 동안에 근로의 대가도 청구할 수 없다. 예,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무효였었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퇴직급여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근로대가도 청구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의 자기가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서 일한 건 있잖아. 그 일한 거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받은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뭐야? 다 부당이득금으로서 사실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돈 다 돌려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로서 그냥 공무원은 아닌 일반 근로로서 일한 거 있잖아. 그 일한 것만큼은 다시 그 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았던 그 공무원으로서 급여하고 일반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거하고를 상기하고 나머지 차액만 자기는 반환하면 되지, 받았던 급여를 전체를, 그 공무원으로서 받았던 급여 전체를 다 반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거 대법원 판례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1번. 그 기간 동안에 근로대가도 청구할 수 없다. 그분이 틀린 겁니다. 2번.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건 근로자한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랬어? 압류 같은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급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3번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에 중간정산의 기준일 시점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게 하는 내용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적인 임금 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쭉 직장 생활하다가 여기서 중간정산을 요구했고 회사에서 중간정산에 대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중간정산에 대해서 내가 요구를 했고 회사가 승낙하면 그 승낙한 날이 뭔 날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그 청구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그날 얼마다 중간정산하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그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사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내가 이동안 일했던 요거에 대한 급여가 뭐였습니까? 이걸 소급해서 인상시키기로 나중에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정산 확정된 이 금액에다가 그동안 임금이 올랐으니까 이 중간정산하는 금액도 그만큼 다시 더 올려줘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에 합의가 돼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확정되면 설령 그 이후에 다시 노사합의로서 이 기존에 했던 이거에 대한 임금을 올리기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에는 그 효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끝이지 임금 올린 걸 소급 적용한 게 다시 올라가서 중간정산 금액을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근로자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 4번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지만 그때 그 피해자가 일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 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무슨 사고를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때 이 가해자 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미리 죽었으니까 못 벌었죠? 이걸 일실소득이라고 하는데 장차 근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상실되는 이 소득, 이걸 일실소득으로서 받을 수가 있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 사실은 약국의 의사로서, 그러니까 약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약국에서 약사를 했었는데 자주 1년도 안 돼가지고 직장을 자주 옮겼었습니다. 그럼 자주 옮겨서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근무할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60세까지 근무할 걸 전제로 한 일실 상실 이익, 이걸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할 거로 이건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틀린 건 1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